영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년 전통의 옥스퍼드에서 천재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 하나 들으려고 밤새 줄을 서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영국에 손꼽히는 엘리트들이 영어는 제쳐두고 한글 자음 모음을 외우겠다며 도서관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언론사들까지 이 소식을 긴급 보도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스퍼드 내에서는 한국어를 무시하던 이들이 존재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을 뒤흔든 단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 이후 옥스퍼드 학생들은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들며 극찬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젠 한국어 못하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캠퍼스 곳곳에서 한국어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옥스퍼드의 엘리트들은 대체 왜 한국어를 무시했던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옥스퍼드를 단숨에 한국어 열풍으로 물들인 그 사건의 정체는 과연 뭐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1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선 건 정말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중학교에 들어간 무렵부터 저는 영국의 치열한 학업 경쟁 속에서 점점 뒤처졌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있어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고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눈앞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당연히 성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 질문을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면 뒤에서 친구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점점 사람들 눈을 피하게 됐죠. 학교에서는 그냥 조용히 묻혀 사는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매일 밤 불안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곤 했죠. 새벽에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눈을 뜨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이면 학교에 가기 싫어서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버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올리비아, 조금만 더 힘내면 되잖아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저도 제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어떻게 말로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17살이던 해에 결국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학교에 거의 가지 않게 됐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세상과 완전히 거리를 뒀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뜸해졌어요. 제 방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며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런 생활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울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문을 살짝 두드리셨어요. 올리비아, 런던 시내에서 세계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대. 같이 가보지 않을래?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죠. 사람 많은 곳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잠깐이라도 밖에서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좀 풀릴지도 몰라. 그날따라 어머님이 건네신 말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죠. 런던 시내로 가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니 나무들이 연두빛 세이프로 물들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사람 많은 데는 피해 다니자라며 부드럽게 저를 이끌어 주셨죠. 행사장에는 각 나라의 부스가 줄지어 있었고 색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따끈한 음식 냄새가 퍼졌고 여기저기서 낯선 언어들이 뒤섞여 들려왔어요. 화려한 장식품과 리듬감 있는 음악까지 더해지니 감각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처음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우리는 북적이는 곳을 피해 구석진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부스 앞에 멈춰 서게 됐죠.
다른 부스에 비해 사람이 적어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때 부스 한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이라는 글귀였죠. 둥글고 각진 선들이 조화를 이루는 낯선 글자들이 신기해서 눈을 떼기 어려웠어요. 뭔가 마음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었죠. 그때 한국인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관심 있으세요? 한글로 이름을 써드릴게요. 영어 억양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환한 미소 덕에 긴장이 살짝 풀렸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묻자 저는 작게 올리비아라고 대답했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잘 들으신 것 같았어요. 자원봉사자는 종이를 꺼내 먼저 영어로 올리비아를 쓰셨어요. 그러더니 그 아래 낯선 글자들을 차례로 써 내려가셨죠. 이게 한글로 올리비아예요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응은 으 소리가 나는 자음이고 이건 오라는 모음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오가 되죠. 하나씩 발음을 알려주시는데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짝을 이뤄 글자를 만드는 모습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던 저에게 약간의 질서를 가져다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그분이 붓을 건네며 직접 써보라고 하셨어요. 손에 붓을 쥐고 종이 위에 선을 그어보니 먹물이 살짝 번지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냈어요. 그 단순한 선 하나가 주는 아름다움에 순간 다른 생각이 싹 사라졌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거친 질감, 먹물에서 나는 은은한 냄새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붓을 움직일 때마다 손이 가볍게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싫지 않았어요. 한글 체험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페스티벌이 끝날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부스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리더로 보이는 분이 도움 주실 분 계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평소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피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망설이지 않았어요. 손을 번쩍 들며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해버렸죠. 스스로도 놀라서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말은 튀어나간 뒤였어요. 의자를 접고 전시물을 정리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췄어요. 손이 바빠질수록 오랜만에 생기를 느끼는 기분이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다가와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이어서 영어로도 감사 인사를 건네셨죠. 저도 얼떨결에 감사합니다라고 따라해봤어요. 발음이 어색해서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지만 주변에서 모두 밝게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는 말이 들리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작은 칭찬이 제 안에 작은 불씨를 피워놓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에는 한글로 쓰인 올리비아와 간단한 잠옷표가 들려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그 종이를 계속 들여다봤죠. 단순하면서도 규칙적인 글자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보다 그 종이에 더 눈이 갔죠. 어머니가 재미있었어? 라고 물으셨고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잠을 이루기 전에 손가락으로 허공에 올리비아를 써보기도 했죠. 그날 이후로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한글 자모 배우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보며 펜을 들고 따라 써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을 하나씩 익히고 아야어여 모음을 연습했죠. 글자를 쓰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사라졌어요. 펜 끝에서 선이 그어지고 종이 위에 동그라미가 채워지는 데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었죠. 손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펜의 묵직한 느낌이 나를 현실에 붙잡아주는 것 같았죠. 처음엔 그냥 시간을 채우는 활동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이게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죠. 한글은 자모 스문에게만 알면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가, 나, 다 같은 글자를 쓰고 그걸 또 연결해 단어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재미있었죠. 무엇보다도 성취감이 컸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학생입니다라는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을 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스스로에게 뿌듯했죠. 우울증 때문에 상담사를 만나던 시기였는데 한글 공부가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됐어요. 상담사도 이 변화를 눈여겨봤죠.
뭐든지 몰두하는 게 마음 건강에 좋아요. 한글 공부 계속 해보세요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그 말이 더 힘을 줬어요. 상담실에서 나올 때마다 가방에 공책을 챙겨 넣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러 한글을 연습하기도 했죠. 그러다 한글을 넘어 한국어 문법과 단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익혔죠. 발음을 따라하다 보면 입 안에서 소리가 굴러가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영어 자막을 켜놓고 보면서 한국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귀를 기울였죠. 배우들이 대사를 할 때마다 자막과 소리를 맞춰보며 따라해봤어요. 자막 없이도 사랑해요 같은 간단한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됐을 때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드라마 속 억양을 흉내내며 혼자 킥킥 웃기도 했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시작될 무렵 저는 꽤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얻은 집중력과 자신감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쳤죠. 영어 문학 시간에 시를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역사 수업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도 더 깊이 파고들게 됐어요.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특히 언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언어학이라는 분야에 푹 빠졌어요.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어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언어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특히 한국어 같은 동아시아 언어에 끌렸죠. 그래서 과감하게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에 지원했어요. 솔직히 합격할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학업 성적이 썩 좋지 않았던 터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거든요. 지원서를 쓰면서도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멈췄어요. 그래도 한글 덕에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해보자 싶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면접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면접 날, 교수님들이 제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이야기에 유독 관심을 보이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올렸나요? 질문에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죠.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저에게 안정감과 목표를 준 존재였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애썼어요. 그때 교수님 한 분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기적 같은 편지를 받았죠.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합격 통지서였어요. 편지를 열자마자 손이 떨려서 봉투를 놓칠 뻔했어요. 부모님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믿기지 않았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 시절에서 이렇게 멀리 올 수 있다니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한글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게 옥스퍼드에 입학했어요. 언어학과 1학년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죠. 음성학 시간에는 입과 혀가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음울론에서는 단어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형태론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는지 알아갔죠. 동기들 사이에서도 제가 한국어를 꽤 할 줄 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글로 된 짧은 소설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고, 한국 뉴스를 들으며 대충 뜻을 파악할 수도 있었거든요. 가끔 혼자 방에서 한국어로 된 책을 펼쳐놓고 소리 내어 읽어보며 뿌듯함을 느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 게시판에서 재밌는 소식을 봤어요. 영국 내 한국어 열풍, BBC 다큐멘터리 방영 예정이라는 기사였죠. 영국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K-팝과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한글에서 느낀 매력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가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가슴이 살짝 따뜻해지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죠. 다음 주에는 이 주제로 세미나 토론이 예정돼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열리는 언어학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인데, 이번엔 매튜 로버트슨 교수님이 글로벌 언어 트렌드와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셨어요. 교수님은 이메일로 BBC 다큐 예고편 링크를 보내주시며 참석을 권하셨죠. 예고편을 보는데 영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웃으며 배우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설렘이 커졌어요. 금요일이 되자 세미나실은 평소보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도 앞쪽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다잡았죠. 책상 위에 공책과 펜을 꺼내놓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매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간단히 인사한 뒤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최근 BBC에서 영국 내한국어 열풍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에요.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흐름을 느낀 적 있나요? 학생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죠. 제 여동생이 요즘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K-팝 가사를 알고 싶대요. 목소리에 살짝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K-팝 팬이라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글이 생각보다 쉬워서 놀랐어요. 그 학생은 말하면서 손으로 공책을 톡톡 두드렸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한국어? 그냥 잠깐 유행하는 소비재일 뿐이죠. 금방 시들 거예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죠. 말을 꺼낸 건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우밍이었어요. 지난 학기부터 우리 과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었죠. 리우밍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중국어가 진짜 미래 언어예요. 수억 명이 쓰는 언어인데 한국은 인구도 적고 문화도 중국에서 나온 게 많잖아요. 사실 한국은 늘 짝퉁만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그 말에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다들 숨을 죽인 것 같았죠.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당장 맞서 말하는 게 맞는지 머뭇거렸죠.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주먹을 살짝 쥐었다 폈다 했어요. 그때 매튜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리우밍. 그런 주장이면 다음 주 세미나에서 자료를 갖고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어가 세계 언어로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중국어가 더 잠재력이 크냐를 주제로 토론해 봅시다. 도전할 사람 필요합니다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죠.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올리비아는 영국 내한국어 열풍의 이유를 조사하고, 리우밍은 중국어 우월론의 근거를 준비해보세요. 팩트를 갖고 토론하면 좋겠네요. 다음 주 같은 시간, 여기서 봅시다. 세미나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데 리우밍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중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한다는 게 웃기지만 기대할게. 그러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죠. 그 태도의 속에서 열불이 치솟았어요. 뭐야 저런 건방진 말투는 마음속으로 한글의 가치를 꼭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특히 짝퉁이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는 한국어에 대해 이미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공부했고 대학에 와서도 꾸준히 실력을 쌓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야 했어요. 리우밍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려면 확실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했죠. 단순히 화가 난다고 덤빌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바로 준비에 뛰어들었어요. 먼저 옥스퍼드 도서관으로 달려갔죠. 언어학 책과 논문을 뒤지며 한글의 구조적 특징과 세계 문자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조사했어요. 도서관의 높은 서가 사이를 오가며 책을 꺼내 쌓아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읽었죠. 인터넷도 뒤져서 영국 내한국어 학습자 수, 한류 콘텐츠 소비 패턴,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등을 정리했어요. 레딧이나 한류팬 커뮤니티, 언어학습 포럼에서 생생한 의견도 모았고요. 밤늦게까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눈이 뻑뻑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을 활용해 런던과 맨체스터의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죠.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학원 운영자들과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었죠. 런던 소우에 있는 한 학원 원장님은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사이 수강생이 4배 이상 늘었어요. 처음엔 K-팝 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비즈니스나 학문적 호기심으로 오는 분들도 많아졌죠. 그분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맨체스터에서 만난 한 학생은 교재를 펼쳐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원래 중국어를 배워보려 했는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근데 한글은 자모만 익히면 1에서 2주 만에 읽을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늘어서 만족스러워요라며 웃었어요. 그 학생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이런 말들을 들으며 영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언어로 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특히 한글과 한자의 구조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로 한글의 과학적인 점을 정리했죠. 세종대왕이 발음 기관 모양을 보고 자음을 만들고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모음을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책을 읽다가 그 부분에서 손으로 책장을 덮고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학습 난이도를 비교한 연구도 발견했는데 한국어는 자무 익힌 뒤 6개월에서 1년이면 기본 회화가 가능하지만 중국어는 한자 1000개 이상을 외워야 해서 1.5년에서 2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 자료를 보며 리우밍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도 조사했어요. 한글은 키보드로 두세 번 치면 음절이 완성되지만 중국어는 발음을 입력한 뒤 한자를 골라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렸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직접 테스트해보니 차이가 확실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도 알게 됐어요. 일부는 한복이나 김치가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데 중화 사상과 역사적 상처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었죠. 리우밍의 짝퉁 발언이 떠오르면서 이를 논리적으로 깨부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주 초반에는 파워포인트 작업에 몰두했어요. 영국 내 한국어 학습 통계를 그래프로 만들고 학습 동기를 원형 차트로 시각화했죠. 한글과 한자의 학습 난이도는 표로 비교했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에는 발음 기관 그림도 넣었어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그래프 색상을 조정하고 글씨 크기를 맞추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어요. 인터뷰한 영국 학생들의 목소리를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서 마지막에 추가했죠. 영상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준비를 끝낸 건 발표 전날 밤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하며 목소리 톤을 조절했죠. 한글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감정을 실었어요. 리우밍이 던질 수 있는 질문도 예상하며 답변을 준비했죠. 내일 꼭 리우밍의 오만함을 논리로 깨부숴야지라는 각오로 잠을 청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려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세미나 날 아침, 긴장감에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뒤 세미나실로 향했죠. 교실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사람이 2배는 많아 보였어요. 다들 이 토론을 기대하고 온 것 같았죠. 리우밍도 앞자리에서 자신만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저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매튜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리우밍 학생과 올리비아 학생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미래를 두고 발표합니다. 먼저 리우밍 학생부터 시작할게요. 리우밍이 당당히 앞으로 나왔어요. 첫 슬라이드 제목은 중국어 세계의 미래 언어였죠.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손에 쥐고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뗐어요. 중국어가 왜 중요한지는 분명해요. 리우밍이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은 15억 명이 사는 거대 시장이에요. 비즈니스에서 중국어를 알면 엄청난 기회가 생기죠. GDP 성장 그래프와 무역 통계를 보여주며 중국의 경제력을 강조했어요. 중국은 곧 미국을 제7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도 중국과의 협력을 피할 수 없죠. 그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게다가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에요. 한자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죠. 중국 서예 사진과 문학 작품을 슬라이드로 띄웠어요. 붓으로 쓴 글씨가 화면에 떠오르자 몇몇 학생들이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어 학습자도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학교가 많아졌죠.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씩 웃었죠. 매튜 교수님이 의견을 물었고 저는 손을 들었죠. 중국어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언어가 퍼지는 건 인구수만으로 되지 않죠. 인도의 힌디어도 14억 명이 쓰는데 세계 공용어는 아니잖아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리우밍이 바로 반박했어요. 그래도 중국은 제조업 중심이에요. 영어 다음으로 비즈니스 필수 언어가 될 거예요. 그는 팔짱을 끼며 나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건 제가 나중에 다룰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교수님이 좋아요. 이제 올리비아 학생 차례예요라고 하셨어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갔죠.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첫 슬라이드는 한글과 한국어 배우기 쉽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세계 언어였어요. 먼저 영국 내한국어 학습 현황을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어요. 3년간 수강생이 4배 늘었어요. 처음엔 K-팝과 드라마 팬들이 많았지만 이제 비즈니스와 학문 목적도 커졌죠. 그래프를 가리키며 숫자를 하나씩 짚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해요. 반면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죠. 화면에 자모표가 떠오르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쳐다봤어요. 이 차이가 학습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난이도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한글은 일주일이면 익히고 6개월이면 기본 회화가 가능해요. 중국어는 한자 1000개 이상 익혀야 해서 1.5년에서 2년 걸리죠. 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차이를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영상을 틀었어요. 한 학생이 중국어는 벽이 높았는데 한국어는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라고 말했죠. 영상이 끝나자 교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이유밍이 바로 나섰어요. 인기가 오래갈 보장은 없죠. 독일어도 히틀러 때 잠깐 잘 나갔지만 결국 안 됐잖아요. 좀 억지스러운 예시라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한자는 예술성이 높아요. 외국인도 중국 서예를 좋아하죠. 그는 손을 흔들며 강조했어요. 저는 차분히 대응했어요. 독일어 경우는 다르다고 봐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성취감이 빠르고 한류로 활용 기회가 많죠. 서예가 멋져도 대중이 바로 배우는 건 별개예요. 목소리를 낮춰 침착함을 유지했죠. 토론이 이어지며 이우밍이 다시 나섰어요. 중국은 5000년 문명의 중심이에요. 공자학원으로 중국어를 퍼뜨리고 있죠. 한국은 인구 5천만으로 뭘 하겠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도 앞서가요. 한국은 우리 기술 베낀 짝퉁 아닌가요? 교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학생들이 눈썹을 찌푸리며 서로를 쳐다봤죠.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중국어 학습자 통계를 보면 중화권 내부 인구가 많아요. 서방권 학습자는 생각보다 적죠.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통계 숫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 한국은 인구, 대비 GDP나 IT 경쟁력이 높고 세계적으로 호감도도 좋아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은 세계를 주도하죠. 오히려 중국이 한국 기술을 따라했다는 말도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리우밍이 당황하며 그건 터무니없어요. 화웨이, 샤오미도 세계 시장을 잡고 있잖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하지만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선 한국이 앞선다는 조사도 많아요. 이게 학습 동기에도 영향을 주죠. 라고 답했어요. 리우밍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논쟁이 한글과 한자의 구조로 옮겨갔어요. 리우밍의 한자는 의미가 풍부하고 예술적이죠. 한국어는 한자에서 나온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도 한자를 썼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발음 기관을 본떠 논리적으로 설계됐죠. 디지털 시대엔 자모 24개로 쉽게 입력돼요. 한자는 복잡하죠. 나 대응했어요. 슬라이드에 자음 그림을 띄우며 설명했죠. 리우밍이 마지막으로 한국은 K-팝으로 잠깐 떴을 뿐이에요. 한복, 김치도 중국에서 왔죠.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목에 핏대가 올라갔어요. 저는 국제사회는 한복과 김치를 한국 문화로 인정해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런 감정적 태도는 언어 확산에 도움이 안 돼요라고 반박했죠.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리우밍이 네가 뭘 아냐? 한국어는 중국어 아류작이야. 라며 흥분하자 교수님이 끼어드셨어요. 리우밍, 처음엔 논리적이었지만 지금은 감정만 내세우고 있네요. 수업마다 지각하고 팀 과제도 남이 한 걸 가져오지 않았나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학생들도 맞아요. 과제 떠넘겼어요라며 거들었죠. 저번에 발표 자료도 우리가 만든 거였어요라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리우밍은 당황하며 그건 사정이라고 더듬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중국어가 우월하다면 왜 자네는 영어로만 수업 듣고 과제도 남에게 떠넘기나 라고 하셨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민폐였지라는 수군거림이 터졌죠. 리우밍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너희 영국인들이 편견해라며 중얼거리다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누군가 킥킥 웃기 시작했고 다들 따라 웃었어요. 와, 역대급 토론이네라는 말도 들렸죠. 교수님이 올리비아, 발표 마무리해 주겠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영국에서 한국어가 인기인 건 한글의 편리함과 한국의 문화, 기술 이미지가 합쳐진 결과예요. 중국어도 같이 있지만 언어 확산은 소프트 파워와 배우기 쉬움이 중요하죠. 라고 마무리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훌륭한 발표였네. 올리비아. 자료 조사와 논리 전개가 탁월했고 이유밍의 공격도 잘 대처했어라고 하셨어요. 이번 토론으로 세계 언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됐네라고 덧붙이셨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오는데 동기들이 자기도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며 몰려왔어요. 한글 자음 모음부터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웃으며 대답했죠. 뒤에서는 리우밍이 한국 까내리기 바빠서 짜증났는데 이번에 제대로 당해서 속 시원하네라는 말도 들렸어요. 가슴 속에서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한글로 얻은 위안과 자신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 같아 기뻤죠. 한글은 제게 새 삶을 준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붉은 저녁 하늘을 보며 페스티벌에서 한글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죠. 다음 날 학과 게시판에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 특강 안내문이 붙었어요. 매튜 교수님이 제안하신 거였고 강사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릴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한글이 제 어둠 속에서 빛을 준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새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한글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제 인생을 바꾼 24개의 기적 같은 글자들과 함께요. 그나저나 여러분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어떤 추억이 있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